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지하 특별문헌실, 형광등 불빛 아래 15년간 추적해온 그 이름이 마침내 눈앞에 나타났을 때의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성경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한 민족의 흔적이 지구 반대편 동방의 고대 기록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카자흐스탄 황량한 발굴 현장에서 발견한 토기 조각, 그 위에 새겨진 7개의 가지의 문양을 본 순간 제 심장이 멈춰버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될 수 없었거든요. 한반도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이것이 진실이라면. 하지만 그곳에서 제가 마주한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대한 비밀이었습니다. 성경에 잃어버린 민족이 과연 동방의 백이민족과 같은 뿌리일까요? 본론 들어가기 전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데이비드 윌러입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고대근동학과에서 15년째 교편을 잡고 있죠. 오늘 밤도 어김없이 도서관 지하 특별문헌실에 혼자 남아 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펼쳐진 건 히브리어로 된 고대 문헌들과 제가 직접 번역한 메모지들이에요. 단 지파는 왜 이렇게 조용히 사라졌을까? 이 질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성경 판관기를 아무리 뒤져봐도 다른 지파들과 달리 단 지파만큼은 어느 순간부터 기록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거든요. 북방 10지파가 아수르에 끌려간 건 기원전 722년, 역사가들은 모두 그때 단 지파도 함께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뭔가 이상해요. 다른 지파들은 포로로 끌려가면서도 어떤 식으로든 흔적을 남겼는데 단 지파만은 너무나 깔끔하게 사라졌다는 게 말이죠. 마치 의도적으로 모든 기록을 지운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어쩌면 그들이 정말 사라진 게 아니라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동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요. 오늘 밤 저는 하나의 가설을 세워봤습니다. 단 지파가 동쪽으로, 그것도 아주 먼 동쪽으로 이동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완전히 다른 이름으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남았다면 말이에요. 그 가설을 품고 저는 2년 전 카자흐스탄으로 향했습니다. 알마티 근교의 한 고고학 발굴 현장이었죠. 사실 처음엔 별다른 기대는 없었어요. 그저 실크로드를 따라 이동한 고대 민족들의 흔적이나 찾아볼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발굴 현장에서 이상한 토기 조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언뜻 보기엔 평범한 기원 후 2세기경 토기 파편이었어요. 하지만 그 위에 새겨진 문양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7개의 가지를 가진 촛대 모양이었거든요. 메노라를 단순화한 형태였어요. 이게 정말 여기서 나온 게 맞나요? 현지 고고학자에게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이 근처에서 비슷한 문양이 새겨진 유물들이 종종 발견됩니다. 아마 서쪽에서 온 어떤 민족의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민족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대인의 흔적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메노라의 형태가 미묘하게 달랐거든요. 일반적인 유대교 메노라보다 더 단순하고 어떤 면에서는 더 원시적인 형태였습니다. 마치 원형에 더 가까운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숙소에서 자료를 뒤지다가 저는 단 지파의 특별한 종교적 전통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다른 지파들과 달리 독특한 형태의 제사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하늘을 향한 제사에서 사용하는 제기들이 다른 지파들과 달랐죠. 혹시 이 토기가 그 제기의 흔적일까요? 카자흐스탄에서의 발견은 제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단 지파는 분명히 동쪽으로 이동했고 그 흔적이 중앙아시아에 남아있다는 것을요. 카자흐스탄에서의 발견 이후 저는 더 동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만약 단 지파가 정말로 동쪽으로 이동했다면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였을까요? 고대 실크로드의 끝은 결국 극동아시아, 그 중에서도 한반도와 만주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막연한 추측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한국의 고대사를 공부하면서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죠. 특히 고조선과 단군 신화를 접하면서 말입니다. 서울대학교 고고학과 김 교수님을 만났을 때의 일이 지금도 생생해요. 교수님, 혹시 고조선의 제천이식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더니 김 교수님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외국 학자가 우리 제천의식에 관심을 갖는 건 드문 일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단 지파의 흔적을 찾고 있다고, 그리고 그들의 종교적 전통과 고조선의 제천의식 사이에 유사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김 교수님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으시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흥미롭군요. 사실 우리 학계에서도 고조선의 제천의식이 어디서 유래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특히 하늘에 대한 숭배 방식이 다른 동아시아 문화권과는 확실히 다른 특징을 보이거든요. 그날 김 교수님은 저를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고조선 시대의 제사 용기들을 직접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카자흐스탄에서 본 토기 조각과의 연관성을 느꼈습니다. 형태는 달랐지만 어떤 공통된 정신이 흐르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나온 후 저는 한국의 고대 문화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백이민족이라는 표현을 자주 접하게 되었어요. 한민족을 가리키는 이 말이 단순한 복색 문화를 넘어선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백인은 단순히 흰 옷이 아닙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박 박사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고대 한민족에게 흰색은 신성함의 상징이었죠. 특히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 입는 의복의 색깔이었습니다. 이는 다른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전통이에요.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단 지파 역시 하늘에 대한 특별한 숭배 전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구약 성경을 보면 단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 달리 에이라는 하늘의 이름을 특별히 중시했어요. 그들의 제사장들은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 특별한 흰 옷을 입었다는 기록도 있고요. 혹시 고조선의 제천의식에서 사용하는 특별한 용어들이 있나요? 제가 물었더니 박 박사님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네, 있습니다. 한이라는 말이 대표적이죠. 하늘을 뜻하는 한과 크다는 뜻의 한, 그리고 하나라는 뜻의 한이 모두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히브리어에서 하늘의 신을 뜻하는 엘과 한국어의 한이 발음상으로도 의미상으로도 유사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물론 언어학적으로 직접적인 연관성을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종교적 개념에서의 유사성은 분명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두 개의 자료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봤습니다. 단 지파의 제천의식과 고조선의 제천의식. 놀랍게도 많은 공통점들이 발견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연구가 깊어질수록 저는 하나의 글자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단이라는 글자였어요. 단군의 단, 단목의 단, 단천의 단, 단양의 단. 한국의 핵심적인 신화와 지명에 이 글자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히브리어로 단은 심판하다, 다스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한자단은 붉은색, 진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언뜻 보면 전혀 다른 것 같지만 두 의미 모두 권위와 신성함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단자가 들어간 한국의 지명들이 대부분 고대 제사, 유적지 근처에 위치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단양의 고인돌, 단천의 고대 제단 유적, 마치 단 지파의 흔적을 따라 점점이 박혀있는 표식 같았어요. 혹시 이것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한국학 전문가와의 대화에서 나온 이 말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강화도 참성단을 방문한 날은 제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만이산 정상에 자리한 이 고대 제단에서 저는 두 개의 족보를 나란히 펼쳐 놓았어요. 하나는 구약 성경의 단 지파 계보, 다른 하나는 단군 관련 고문원의 기록들이었죠. 제단 앞에 서서 두 문서를 비교하는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단군의 아버지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기록과 단 지파가 하늘의 아들들이라 불렸다는 성경 기록 사이의 유사성이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이 참성단의 구조를 보세요. 함께 온 강화도 문화해설사가 설명해 주었어요. 둥근 돌을 쌓아 만든 이 제단의 형태는 다른 한국의 고대 제단들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오히려 서아시아 지역의 고대 제단과 유사한 면이 많아요. 저는 그 자리에서 깊은 확신을 얻었습니다. 단 지파는 사라진 게 아니라 변화한 것이었어요. 그들은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며 새로운 땅에 정착했고
그곳에서 토착 문화와 융합하여 완전히 새로운 민족 정체성을 만들어낸 것이죠. 참성단의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두 문명이 시공간을 뛰어넘어 같은 근원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성경의 단 지파가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동방의 산자락에서 살아 숨 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인천의 숙소로 돌아온 저는 지난 15년간의 연구 노트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강화도에서 내려온 다음 날, 저는 우연히 한 무당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인천 차이나타운 근처에서 점집을 운영하는 70대 할머니였어요. 처음엔 그냥 호기심으로 들렀는데 그분이 해준 이야기가 제 연구의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습니다. 우리 곳에서 하느님께 올리는 기도말 중에 이상한 게 있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다른 지역 무당들은 모르는 특별한 주문이 있거든요. 어머니에게서 배운 건데 그 어머니도 할머니에게서 배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귀를 기울이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그 주문을 들려주셨습니다. 한국어와 섞여 있지만 분명히 다른 언어의 잔재가 남아있는 말들이었어요. 특히 하늘을 부르는 호칭이 예란님이라는 부분에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이 주문이 언제부터 전해져 내려온 건지 아세요? 제가 물었더니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주 오래된 거라고만 들었어요. 고조선 때부터라고 하던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 순간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에란님에서 옐은 분명히 히브리어였거든요. 무당 할머니의 증언 이후 저는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정 교수님을 찾아뵈었습니다. 한국어, 어원학 분야의 권위자이신 분이죠. 제가 녹음해온 무당의 주문을 들려드렸더니 정 교수님의 표정이 심각해지더라고요. 이거 정말 흥미롭네요. 정 교수님이 몇 번이나 재생을 반복하시며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한국어가 아닌 언어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예란님이라는 표현은 한국 고유의 언어 체계로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정 교수님은 컴퓨터를 켜서 여러 언어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 보셨습니다. 보세요. 예이라는 음성은 셈족 언어군에서 신을 뜻하는 어근이에요. 히브리어, 아람어, 페니키아어 모두에서 발견되죠. 그런데 이게 한국의 무속 언어에 남아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고대의 셈족의 언어가 한반도에 전해졌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정 교수님은 잠시 고민하시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하셨어요. 언어학적으로 확실한 증명을 하려면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날 오후 정 교수님은 저를 한국학 자료실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저는 조선시대 실학자들이 남긴 어학 연구서들을 볼 수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중 몇몇은 한국어와 서아시아 언어들 사이의 유사성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 선조들도 이런 연관성을 느꼈던 것 같네요. 정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단 지파의 흔적이 언어에까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언어학적 증거를 확인한 후 저는 한국의 고문원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고서실에서 조선 전기의 문헌들을 뒤지던 중 흥미로운 기록을 발견했어요. 세종실록 지리지에 이상한 구절이 있네요. 고문원 전문가인 최 연구사가 보여준 부분이었습니다. 평안도 지역 기록에 서역에서 온 사람들이 정착한 마을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이 서역이 일반적인 중국 서부가 아니라 더 서쪽을 가리키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 기록을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세종시대 관리들이 평안도를 순시하며 남긴 보고서였는데 특정 마을 사람들이 다른 지역과 다른 제사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고 적혀 있었어요. 특히 하늘에 대한 제사에서 독특한 의식을 행한다는 내용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런 기록들이 더 있나요? 제가 물었더니 최 연구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려사에도 비슷한 언급이 있습니다. 고구려 유민 중에 별종족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이들이 서쪽에서 왔다는 기록도 남아있고요. 그날 저는 조선시대 실학자 이중환의 택리지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찾았습니다. 그는 평안도 일대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 일부가 옛적 서방에서 온 후예라고 기록했거든요. 이런 문헌들이 모두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었습니다. 고문헌 연구와 병행해서 저는 한국의 고대 무덤 양식에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에서 발견되는 독특한 무덤 구조가 눈에 띄었거든요. 이 무덤들은 일반적인 고구려나 백제 양식과 확실히 다릅니다.
북한학 연구소의 박연구원이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시신을 매장하는 방향이나 부장품 배치가 독특해요. 특히 머리를 서쪽으로 향하게 하는 관습이 흥미롭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시신의 머리를 서쪽, 즉 예루살렘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관습이 있었거든요. 단 지파 역시 이런 매장 방식을 따랐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무덤 내부 벽화도 특이합니다. 박연구원이 계속 설명했어요. 별자리를 그린 천장화인데 다른 지역과 달리 7개의 별이 특별히 강조되어 있어요. 마치 북두칠성을 의미하는 것 같지만 배치가 조금 다르거든요. 7개의 별. 저는 즉시 메노라의 7가지를 떠올렸습니다. 혹시 이것도 단 지파의 종교적 상징이 변형된 것일까요? 무덤 양식까지도 그들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덤 양식 연구를 하던 중 저는 또 다른 흥미로운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고조선 시대의 제철 기술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한국과학기술원의 금속공학과 김 교수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죠. 고조선의 제철 기술은 정말 특별합니다. 김 교수님이 고대 철기 샘플을 보여주며 말씀하셨어요. 기원전 8세기경부터 나타나는 이 기술은 중국이나 몽골과는 확실히 다른 계통이에요. 오히려 서아시아의 히타이트나 아수르 제철 기술과 유사한 면이 많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기원전 8세기라면 바로 단 지파가 아수르에 의해 포로로 끌려간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혹시 그 기술이 어떤 경로로 전해졌는지 추정할 수 있나요? 김 교수님은 지도를 펼치며 설명해 주셨어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중앙아시아를 거쳐 온 경로입니다.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일대에서 비슷한 시기에 제철 유적들이 발견되거든요. 마치 기술 전파의 중간 기착지 같은 느낌이에요. 그 순간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발견한 토기 조각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이 단순한 통과 지점이 아니라 단 지파가 잠시 머물며 기술을 전수한 곳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흥미로운 건 이 제철 기술이 종교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 교수님이 덧붙였어요. 고조선의 철기 제작 과정에는 특별한 제사 의식이 동반되었거든요. 마치 신성한 기술로 여겨졌던 것 같아요. 단 지파 역시 금속 세공에 뛰어났고 특히 제사용 기물 제작에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연의 일치일까요? 제철 기술의 연관성을 확인한 후 저는 문화적 측면에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전통 음악과 춤에서 발견되는 독특한 요소들이 눈에 띄었어요. 강강술래나 탈춤을 보면 특이한 점이 있어요. 국립국악원의 정예술 감독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원형으로 돌면서 추는 춤과 특정한 리듬 패턴이 다른 동아시아 문화권과는 확실히 달라요. 오히려 중동 지역의 민속춤과 유사한 면이 많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흥미를 느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전통춤 호라도 원형으로 돌면서 추는 형태였거든요. 단 지파 역시 종교 축제에서 이런 원형춤을 추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가락도 특별합니다. 정 감독이 계속 설명했어요. 우리 전통 음악의 기본 음계 중에 서양 음악학자들이 중동선법이라고 부르는 것과 유사한 게 있어요. 특히 무속 음악에서 자주 나타나죠. 그날 저는 직접 강강술래를 보며 녹음을 했습니다. 돌아와서 분석해보니 특정 구간에서 히브리어 찬송과 비슷한 선율 진행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물론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어떤 공통된 뿌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연구 결과를 정리해서 케임브리지 대학교 학술지에 논문을 제출했을 때 학계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지지하는 학자들과 강력히 반박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어요. 윌러 교수의 가설은 흥미롭지만 너무 성급한 결론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고대사 전문가가 반박했어요. 몇 가지 유사성만으로 직접적인 연관성을 주장하기엔 증거가 부족해요. 반면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의 성경학자는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단 지파의 동방 이주설은 이미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되었던 가설입니다. 윌러 교수가 제시한 고고학적, 언어학적 증거들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어요. 한국 학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국인이 우리 역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새로운 관점에서 한국사를 조명한 의미 있는 연구라는 평가가 동시에 나왔죠. 가장 격렬한 반응을 보인 건 종교계였습니다. 일부 기독교 학자들은 실종된 지파의 발견이라며 환영했지만 다른 쪽에서는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비판했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학문적 논쟁은 당연한 과정이니까요. 논란 속에서도 저는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결정적인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중국 길림성 집안에서 발굴된 고구려 고분에서 나온 벽화 때문이었죠. 이 벽화를 보세요. 중국 사회과학원의 고고학자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덤 주인이 제사를 지내는 장면인데 제단 위에 7개의 촛대가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촛대의 모양이 일반적인 동아시아 양식과는 완전히 달라요. 사진을 받아본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메노라였어요. 약간 변형되긴 했지만 7개 가지를 가진 유대교 촛대의 형태가 명확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그 옆에 히브리 문자와 유사한 기호들이 새겨져 있다는 점이었어요. 이 고분의 연대는 언제쯤으로 추정되나요? 제가 물었더니 기원 후 4세기 정도로 보입니다. 고구려 전성기 때의 것이죠라는 답변이 돌아왔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모든 자료를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카자흐스탄의 토기, 강화도의 제단, 무당의 주문, 고문원의 기록, 제철 기술, 전통음악, 그리고 이제 고구려 벽화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단 지파는 정말로 동쪽으로 이동했고 고조선과 고구려를 거쳐 한민족의 형성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라진 게 아니라 변화했을 뿐이었어요. 이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살아 있습니다. 한민족의 DNA 속에서, 문화 속에서, 그리고 영혼 속에서 말이에요. 고구려 벽화 발견 이후 저는 케임브리지로 돌아와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연구실 책상 위에 펼쳐진 것들을 보니 정말 장관이었어요. 카자흐스탄의 토기 사진, 강화도 참성단의 스케치, 무당 할머니의 주문 녹음 파일, 고구려 벽화의 복사본. 각각은 작은 조각에 불과했지만 모두 합치면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단 지파가 동쪽으로 이동해서 한민족의 형성에 참여했다는 이야기를요. 단 지파는 사라지지 않았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가장 먼 동쪽 땅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남았다. 15년간 저를 괴롭혔던 의문이 마침내 해답을 찾았습니다. 성경에서 실종되었다고 여겨졌던 그들은 실제로는 우리 인류의 기억에서만 잠시 지워졌을 뿐이었어요. 그들은 오래전부터 한민족의 문화 속에서, DNA 속에서, 그리고 영혼 속에서 호흡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실종된 지파라 부르지 않습니다. 단군과 단지파, 백이민족과 하늘 숭배, 제천이식과 메노라.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건 바로 한민족이었습니다.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고대 중동의 잃어버린 지파가 새로운 모습으로 꽃 피워낸 것입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감동 온기에 따뜻한 온기를 더해주세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